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박사과정 때 난독증에 걸렸었다고, 3번이나.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논문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봐도. 이게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걸렸던 이유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연구는 안 되고 졸업도 안 될 것 같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돈은 못 벌고 뭐 결혼도 못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우연찮게 빠져나왔어요. 우연찮게. 그래서 알게 된 방법은 뭐였냐면은 소리 내서 읽는 거였어요. 그냥 소리 내서 읽었으면 글자를 이해는 안 되지만 읽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3시간 읽다 보면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글을 이해한다는 게 뭐지? 이제 이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지? 왜 나는 그때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됐던 거지?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서 6개월 동안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그냥 영어 책만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읽어봤거든요. 쭉 읽어보면서 그때 이제 이 한글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영어는 익숙하지 않은 글자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린 이런 변화들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직이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걸 또 기록하고 분석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했던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언가 감각이 되면 그 정보가 뇌로 들어가서 결론이 나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다.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이유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글자라는 정보가 들어가면 결론이 나고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내가 안다라고 하면 아는 거고 모른다라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글자에다가 주의를 두고 반복해서 정보를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의 역할은 공부의 주체가 아니고요. 공부의 보조자 역할, 그죠? 조교 역할. 교수님이 있다면 조교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공부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공부의 주체고 이해의 주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공부가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내가 하는 거는 글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얘가 다 처리해 주잖아요. 근데요, 얘는요, 슈퍼컴퓨터고 멈추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두고 사양이 낮은 컴퓨터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의 형태는. 자, 대신에 이해하려고 하진 않지만 이해가 잘 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뭐냐면 감각 대상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다가 다른 거를 감각하면 우리 무엇이냐면 또 얘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감각 대상을 계속 책에다가 주의를 둘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를 뺏어가는 생각에 또는 감정에 주의를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공부할 때 나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다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자, 네. 자, 그래서 책의 정보를 무의식에 내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주의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무의식적 주의이기 때문에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주의 훈련을 통해서 이 무의식적 주의가 떨어지는 것을 감지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에서 주의가 떠나는 걸 감지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주면 이게 이제 알아차려져요. 저절로. 그 다음에 불필요한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되죠. 생각 훈련을 해주면요. 불필요한 생각이 와서 그게 감지가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해주면 돼요. 이건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몰입 초기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주의, 집중, 전체주의, 집중. 전체주의를 하면 우리가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생각의 개수가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주의 안 해도 돼요. 그냥 전체주의 집중할 때 그 느낌만 탁 불러와서 바로 리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전체주의 집중했을 때의 상태가 좀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들이 쉽게 해요. 막 불편한 상태면 안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책을 읽으면,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느낌적으로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느낌일 뿐이고 무의식에 내에서 정보를 처리하기에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걸로 분명히 인식하고 들어가면 애들이 이 훈련을 시켜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모르네? 그러면은 보면 되지. 뭐 이런 반응이에요. 이해 안 된다?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보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리듬을 바꿔줘야 돼요. 스트레스는 이런 거다. 그죠? 이것은 좀 하버드 대학 뭐 그런 거라든지.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스트레스의 느낌을 이용해서 아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을 바꿔버려야 돼요. 가능하다면.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 그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만 느끼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불편한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감각이 되는 거죠. 감각이 되면 그것이 무의식내로 전달되고 무의식 내에서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방향으로의 진행을 요구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스트레스를 느끼는 방향이 뭐예요? 공부를 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서서히.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주면 그 생각이 점점 구체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훈련을 하면 이제 보세요. 이제 얘는 현암중학 1학년 친구인데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고 혼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가 편해지고 하고 싶을 것 같아 기대되기도 한다. 그죠? 참 부모로서 바라는 상태죠. 그 다음에 아는 것만 읽으면서 반복했더니 시간도 축소되고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 경험을 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는 것만 봤는데도, 그죠? 이해되는 것만 이해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아는 게 늘어나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이해되는 것만 이해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편하게 읽어요. 뭐 이건 이해 안 되네? 그러고. 근데 우리 역할을 다 했죠. 정보를 넘겨준 역할을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이상하게 자꾸 이해도가 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수학 애들,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수학 하는 것처럼, 아니 아까 보여드렸던 중학생이 수학의 정석 공부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이해의 주체가 무의식의 내기 때문에. 그죠? 아이들은 이해되는 것만 이해해라고 하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편하게 읽죠. 근데 주의를 둔 상태에서 그러면 무의식의 내에서 정리를 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자, 아는 내용만 읽어도 나중에 가면 90% 이상 이해가 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가장 많이 공부에 감동을 느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아는 상태로 수업을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들도 해보고 싶다. 뭐 이해도 원래 기분이 좋았다. 이 친구는 이제 운동중학교 전교 1등하는 친구인데 정말 이해하려 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읽는 것만으로 이해가 돼서 되게 신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애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놓고 그러니까 아직 습관이 안 잡힌 거죠. 이 친구도 이제 되게
이거 말고 이제 글이 좀 길었었는데 되게 이제 감동적으로 해서 공부도 잘하는 친구여서 좀 기대를 했는데 중간고사 됐을 때 보니까 공부 하나도 안 했더라고. 그때 다시 공부해요. 자, 어쨌든 뭐 한 학기 동안 배워야 할 과학 단어를 몇 시간 만에 하고 나니까 과학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 보세요.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거를 몇 시간 만에 해치웠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아직 안 배운 거잖아요. 안 배운 건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오늘 했던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지만 알려주고 그냥 반복해서 읽었던 거죠. 즉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정보를 넘겨주는 역할만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해가 됐다는 거죠. 과학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경험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자, 처음에 읽었을 때는 20%였던 이해도가 10번 봤더니 90%가 넘게 이해돼서 신기했다. 가장 큰 짐인 물리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리면은 뭐 어려울 거 아니에요. 거기다 고등학교 2학년 물리니까 이 친구가 아직 안 배운 물리를 몇 시간 만에 90% 정도 이해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 인강을 들었다. 몇 시간 만에 해결되나요? 안 되죠. 그죠? 뭐, 하여튼 뭐, 그래도 적어도 수십 시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들었다고 해서, 인강을 들었다고 해서 이해가 90%가 될까요? 뭐, 장담할 수 없죠. 그죠? 왜? 한 번 들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궁금하신 거는 뭐 네이버 카페나 뭐 유튜브 채널이나 거기 다 올라와 있어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성인반 대상으로 했던 그 동영상들 좀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내용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세 번의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요. 후속 특강 안내를 좀 드릴게요. 지금 11월 28일 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대입 정시를 40%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대회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라요. 지금까지 수시로 대학을 갔던 친구들이 다 비교과 활동이었잖아요. 이걸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지금 없앤다는 건지 축소한다는 건지,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소서 폐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활기록부에 반영 안 하죠.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목 자사고에서 자소서를 폐지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결국 특목 자사고를 가는데 핵심이 뭐였냐면은 비교과 활동이죠. 뭐 선생님하고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이제 특목 자사고의 입시 전형을 잘 봐야 돼요. 엄청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유튜브에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관심 있으니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이들이 되게 무기력하죠. 그죠?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전공은 아니지만 뇌과학 쪽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죠. 멈출 수 없는 생각들이 일어나죠. 여기에는요, 의도가 있어요. 무의식의 의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성인반에서 하셨던 부분, 애들한테는 제가 지금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자 이분은 자 무의식이 정리되면서 한 곳으로 집중돼가는 느낌이 들었고, 쓸데없는 가지들이 쳐지면서 굉장히 생각이 단순화되면서 머리가 시원해졌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원함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신기했다. 그 다음에 최근 올라오던 고민, 답답함의 맥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믿었었는데, 그죠? 알고 보니까 무의식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내 안에는 안정 욕구가 사실은 강하더라.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분은 완벽하게 해야 되고 뭔가를 불편하게 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이 자기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안에서는 자유를 원하고 있더라. 이게 무의식의 의도거든요. 자, 이런 작업을 애들한테 해주면 애들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애들 비전 설정을 해줘요. 자, 꿈과 비전의 차이는 뭐냐면요. 꿈은 그냥 꿈이에요. 이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서 이제 구체화시키는 작업까지 해주는 거죠. 근데 결국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는 뭐예요? 스토리죠.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내가 이 과에 진학해야 되는 스토리에 맞는 독서, 스토리에 맞는 동아리 활동, 스토리에 맞는 뭐 교과 공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수시라고 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의 무의식의 의도와 비전에 맞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요것도 지금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됐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했다가 안 했다가 막 그런 수업인데 이제 지금 3차 동안 했던 그런 수업 내용을 이제 애들한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의 훈련, 생각 훈련, 전체적 집중, 스트레스로 생각 바꾸기, 그다음 이 상태에서 책 읽기. 그래서 가장 진행이 잘 됐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친구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몰입된 상태로 들어가니까 잡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틈이 없고 책을 읽는 게 그 상태에서는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읽혀지는 그 의미가 막 들어온다는 거죠. 뭐 있고 어쨌든 뭐 자기가 느끼기에는 어느 순간 완벽한 머릿속에 들어가더라. 그다음에 이게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글을 보고 밑에 같이 수업했던 친구 어머니가 우리 집 딸아이 수업 참여 신기하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얘기하던 모습에 엄마로서 참 기분이 좋았다. 이 학기 사회 시간이 너무 재미있다고 뭐 일단 그랬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수업을 들었던 애들. 그래서 그러니까 책 읽는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글자에 눌리지 않고, 그죠? 그래서 맥락을 보면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 주의가 책을 떠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주의 훈련을 하면 주의는 책에 두어지는데 여전히 잡생각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또 이제 생각 훈련을 계속 해주면 이제 주의도 책에 두어지고 생각 영향을 덜 받기 시작해요. 여기서 더 훈련을 하면 갑자기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미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4단계거든요. 여기까지는 훈련으로 가능해요. 근데 5단계는 어쩌다가 완전 몰입 상태로 쫙 들어가서 쫙 들어오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이거 5단계는 그냥 어쩌다가 가끔씩 되고 4단계까지 훈련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결국은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3월 달에는 영어 단어장을 다 들고 다닙니다. 근데 4월 달 되면 안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사실 영어 단어를 외운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영어 단어니까 별거 아니겠지 싶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단어장 한 권 떼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단어장이 안 외워지는 이유는 애를 쓰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보만 넘겨주면 돼요. 그죠? 이제 그런 연습. 이제 몰입 초기 상태에서 이제 정보를 넘겨주는 작업.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 내 안에 우리 뇌에 영어를 읽었을 때 의미를 바꿔주는 그런 뇌 신경 회로가 없는 거죠. 그걸 만들어주면 영어가 쉽든 어렵든 그냥 읽으면 한글처럼 의미가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중학교 3학년들이 지금 많이 와요.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직 영어를 많이 안 해봤던 친구들 이렇게 오고요. 목표는 사이언스 1 20분, 사이언스 2 40분 안에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사이언스 2거든요. 이 책을 본문만 40분 안에 다 읽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통과 기준이에요. 이제 돼요. 40분 만에 애들이 저 책 한 권 본문 다 읽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된 친구들은 조금 자랑 같습니다만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여기 신촌중학교 교과서 1, 2, 3학년 주잖아요. 1시간이면 다 봐요. 보고 내용 정리해서 내용 다 정리하고 이렇게. 문법을 가르친 게 아닌데 그죠? 애들이 읽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마 여기 다녔던 친구들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해석 안 하고 읽을 수 있게 되면 이제 더 빨리 읽게 만드는 거 그런 거고요. 네,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혹시 이제 3차 동안 이제 들으시면서 뭐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약간 이제 Q&A 시간 잠깐 가질까 하는데. 질문이. 네, 그러면, 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조금 애매하게 되는 부분이 예. 먼저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글을 읽을 때 이해되는 부분만 읽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스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요즘 애들은 단어 그거 뭐지? 한글 단어장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글 단어장을 만든다는 의미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장을 만들 것 같은데 이거랑 어떤 약간 상반된 내용인 것 같아서 그게 근데 결국은 이제 비문학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등학교 책들에 보면 그 비문학 단어 책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비문학 단어 책을 그러니까 책을 안 읽었을 경우에는 이제 비문학 책으로 단어 공부를 하는 거죠. 방학 같은 때를 이용해서. 그럼 이게 훨씬 좋아져요. 근데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되게 좋아요. 그런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책이라도, 그러니까 독서를 안 했다면, 그래서 어휘력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킵한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냥 이해되는 것만 읽어라라고 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문장을 이렇게 딱 선별해놓고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면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그냥 읽고 넘어가라. 이 의미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읽어서 반복해주면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이해도가 이상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이해의 주체가 무의식을 내기 때문에 정보만 자꾸 넘겨주면 다 정리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지금 학습에 관련돼 있는 책 읽기에 한정돼서인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애들이 보는 동화책 같은 거를 이런 이 상태를 만들어서 그 동화책을 읽으면 되는 거지 이 동화책을 10번씩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자, 즐기기 위한 책은요, 그냥 즐기면 돼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즐기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뭐 어휘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책 수준을 낮춰야죠. 수준을 낮춰서 그냥 즐기는 그렇죠. 단계에 그 즐기는 책이냐. 상태만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렇죠. 읽으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부에 한정되어 있는 책 읽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가 이해가 안 된다고 1학년 교과서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즐기는 책은 그때 우리 첫 시간에 한미아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책을 읽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때는 2학년, 1학년 낮췄다가 올라오면 되는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의 지적 수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 보냈던 그렇게 긴 시간은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한미아 작가의 얘기였죠. 그렇게 낮춰서 올라와주면 되는 거죠. 예.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 남한데 예. 말씀하신 거 동안 떠오르는 생각 잡기를 했더니 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맥락적으로 애가 이제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잡생각이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희 애기 같은 경우 써보라고 했더니 5분이 모자랄 만큼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더라고요. 예. 자, 멈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가이드를 하나 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밑으로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지적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뇌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세 이전에는 자기만의 공간을 주어서 마음껏 뭔가를 하게.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집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만의 공간이 없다면 거실에다가 그냥 청테이프로 한 편 정도만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어머니가 정리해주면 안 돼요. 어질러펴진 그대로 둬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가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언가를 하면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집중을 해본 경험. 그죠? 그 다음에 10세부터 18세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은 강력한 취미생활. 그죠? 운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레고든 뭐 요새 애들 마술 많이 하더라. 마술이든 뭐 하여튼 강력한 취미생활을 통해서 똑같이 집중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중해보는 경험, 즉 강력한 취미생활, 즉 취미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니까 취미생활을 통해서 집중해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집중됐을 때 사실은 느낌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언뜻 집중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집중을 깊이 해봤잖아요. 취미를 통해서 또는 10살 이전의 놀이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이 희한하게 그 정도 수준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놀이도 안 하고 취미 생활도 없는 친구들은 집중해본 경험이 없죠. 근데 공부는 불편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깊이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깊이 집중해본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살짝 되면 이게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깊이 쭉 들어간다는 게 뇌과학자들의 설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회에서 성공해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알잖아요. 살아봤으니까. 그냥 어릴 때 집중해봤던 그 느낌, 그 좋은 느낌.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주어지잖아요. 했는데 살짝 집중이 됐어요. 근데 어릴 때 집중했던 그 느낌이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더 집중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10세 이전에 집중했던 느낌, 18세, 그게 18세 이후로는 안 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8세 이전에 무언가 취미 생활을 통해서 강력하게 집중해봤던 그 느낌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어떤 일을 추구할 때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의 제안은 뭐냐면 공부 시간의 20%를 빼서 아이의 취미 생활을 하게 만들어라. 강력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아이는 레고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좀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반대로 해요. 레고 대회에 내보내세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레고 대회에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계속 고민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만들어 봐야 되고 그 상태에서 아이는 깊은 집중, 그러니까 몰입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 취미에 게임도 포함되나요? 게임하고 TV 시청은 제외. 그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게임하고 TV 시청할 때는 뇌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게임할 때 몰입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의를 뺏긴 상태에서의 경험이거든요. 주의를 둔 상태가 아니고. 그거는 요즘은 게임이 단순 게임이 아니라 무슨 전략을 세워가지고 얘를 어떻게 그렇게 게임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미인가요?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들이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 너희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모여서 스토리를 짜고 화면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재미적인 요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절대 너 한 명이 그 수십 명, 수백 명을 당해낼 수가 없다. 일단 그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의를 두었느냐, 주의를 뺏겼느냐죠. 주의를 뺏긴 거예요.
주의를 뺏긴 상태에서 막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깊은 몰입을 체험했으면 공부에서 그게 돼야 되는데 공부는 반대거든요. 주의를 둔 상태에서의 몰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의를 뺏긴 상태에서 몰입이 주의를 둔 상태에서 몰입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취미 생활을 할 때는 주의를 둘 수밖에 없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강력한 취미 생활을 통해서 깊은 몰입감을 경험하고 그렇게 한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도 그런 몰입감이 들지 않으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게 된다. 이게 내가 설명이 돼요. 네. 네. 그 나이를 내각자 분들의 말하면 나이를 기준으로 이제 강력한 취미생활과 공부로 전환이 되는 시기가 이제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시던데 공부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몰입감을 경험해본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도 더 몰입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아하는 거를 할 때와 예. 자기가 이제 별로 안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태도가 완전히 180도 그렇죠. 나이가 들었을 때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불안감이 약간 저는 있거든요. 그건 이제 어머니의 불안감이죠. 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은 뭐든지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깊은 몰입감을 경험해본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도 잘하고 싶은데, 그죠? 이런 요소들을 제거를 해주기 시작하면 뭔가 조금씩 이제 책 읽기가 쉬워지고 이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 알게 되면 이제 자기 안에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내가 몰입해본 데까지 가요. 그렇게.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아이 기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이는 그 두려움이 있고 큰 아이는 만만함이 있는데 그거를 네가 문제를 풀 때 너는 이 문제를 만만하게 푼 거야라고 제가 주지를 시키고 싶은데 어떤 타이밍에 주지를 시켜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풀고 왜냐하면 문제를 풀 때 얘가 만만하게 푸는지 그걸 제가 캐치할 수가 없어서 얘한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될지가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시면 돼요. 주의 훈련하고 생각 훈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가 느껴졌을 때 그 불편한 느낌을 느껴보는 훈련.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 그냥 머리에서 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없으니까 자기 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생각은 네가 한 거야? 생각이 난 거야? 처음에는 애들이 구분을 못해요. 이게 내가 한 건지 난 건지 구분을 못하는데 그거를 한 1000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요, 그 생각이 자기한테 난 건지 자기가 한 건지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메타인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생각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 감정도 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화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가 일부러 내는 경우가 많으세요? 화가 먼저 나고 내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화가 먼저 나죠. 왜 그럴까요? 그 화 호르몬이 분비가 돼버려서 그래요. 화 호르몬 분비는 누가 결정하죠? 얘가 결정해요. 무엇이 내가. 그러니까 무엇이 내가 이 정도 되면은 화 호르몬, 노드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화 호르몬을 그냥 분비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사실 나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났음을 알게 되고, 근데 그때 우리가 착각이 일어나죠. 내가 일으킨 내 화라고 착각해서 그게 편성하죠. 근데요,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게 무의식에서 그냥 호르몬을 분비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제 화가 인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화를 내고 나서 알아요. 두 번째는 화를 내면서 알아요. 세 번째는 화를 내기 직전에 알아요. 그 다음에는 더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화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화가 만들어지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의식의 내가 노드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한 결과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감정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흔들리는 비율이 훨씬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기 생각을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그 생각은 네가 한 거야? 난 거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런 생각이 났네? 저런 생각이 났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런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생각에 끌려가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네. 또 질문 있으시면은. 네, 그럼 이것으로 세 번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